행정의 분류 제56강 들어옵니다. 분류에 있는 내용들은요, 그 자체가 이제 행정이라는 것이 일단은 우리가 그 성질로 봤을 때 권력적이면서 행정 주체가 사회 우월적인 지위를 인정하면서 공법적 효과가 발생되는 행위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것의 성질들은 그런 권력적이고 공법적인 행위의 성격들은 또 내용이라든지 목적이라든지 또는 뭐 효과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분류라고 해가지고 이름을 붙였는데, 사실은 여기서는 다양한 형태의 행정 행위에 대한 종류를 미리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류를 체계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어디 나오냐면 제5절에서 나옵니다. 그게 내용이라고 해가지고 이 전체 분류를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5절에 가면 다 체계 있게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전에는 이 부분을 그냥 그 뒤로 좀 넘기고 전체적으로 이야기할 내용이 없는 부분들, 예를 들면은 수익적, 침해적, 복효적 이런 것만 설명을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안 하려고요. 왜냐하면 이 개념 나중에 나옵니다 라고 할 때 나중에 나오는 건 맞고, 그때 가서 이제 본격적인 구조에 의해서 체계적인 설명하는 장이 있긴 하지만 그렇더라도 용어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나올 거라도 이번 강의에서는 미리 다 이야기해 볼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첫째로 행정행위의 종류 첫 번째 이야기가 나중에 5절에 큰 분류가 되는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하고 준법률 행위적 행정으로 나누어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오로지 행정행위를 어떻게 나누냐면, 이 행정행위는 그 자체가 법률행위니까 의사표시가 있겠지만은 이러한 행정행위의 효과에 따라서 그 효과가 어떻게 정해지느냐 이겁니다. 그 효과가 보통은 의사표시에 의해서 정해지게 됩니다. 이 법이 갖고 있는 일반적이고 주장적인 그런 효력을 특정한 공무원이 특정한 상황에 맞게 개별 구체화시키기 때문에 결국은 그거는 의사표시한 내용에 따라서 효력이 발생되겠죠. 그래서 이런 행정의 효력이 있는데 상세한 내용은 뒤에서 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때가 있겠지만은, 효력이 행정청의 의사표시, 이러한 의사표시 한 대로 법적 효과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정청이 당신은 예를 들면 매달 며칠까지 양도소득세 얼마를 납부하라 라고 하면 만약에 예를 든다면 345만 4,080원을 납부하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 의사표시한 그대로 법적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34,580원 이런 것들은요, 그런 내용들은 법에서 정해놓는 게 아니에요. 법에서는 기준만 정해놨고 그 기준에 근거해서 이런저런 요소를 고려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행정청이 결정을 내린 그 의사표시대로 하죠. 요게 이제 사실은 법률행위답다는 거죠. 행정행위 그 자체는요, 법률행위입니다. 준법률행위하고 법률행위 전혀 달라요. 행정행위는 법률행위 맞는데 법률행위 중에서는 좀 준법률행위 같다. 법률행위 맞거든요. 이거는 진짜 법률행위답다 해가지고 법률행위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의사표시한 대로 이러한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법적인 효과가 발생하니까 법률 행위는 분명합니다. 즉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는 분명한데, 그 법적 효과가 의사표시한 내용이 아니고 법에서 정해놓은 대로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법에서 정한 대로 효과가 발생한다. 무슨 소리냐면, 법에서 정한 대로 효과가 발생합니다. 법정 효과라고도 표현합니다. 법에서 정한 효과가 발생한다? 무슨 소리냐면, 만약에 강제 징수를 하기 위해 가지고 강제 징수 절차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절차가 뭐냐면 독촉이라는 절차를 먼저 해야 돼요. 독촉이 있거든요. 그러면 독촉 절차를 하게 되는데, 그런 독촉의 경우에는 그런 독촉의 경우는 독촉을 하게 됐을 때 행정청에서는 빨리 세금을 내십시오. 안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체납 처분 들어갑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그 말 중간에는 시효를 중단시키겠습니다 이런 말 한 적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가지정부에는 국가에 관한 국가가 받을 수 있는 채권에 대해서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법으로 했잖아요. 여러 사례를 드는데 납세의 고지, 납부의 고지, 독촉, 압류 이런 게 있을 때는 뭐냐? 바로 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표시한 내용에는 없지만은 법에서 정한 대로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죠. 이랬을 때 이러한 독촉은 또는 독촉에서 발생된 시효 중단의 효력은 법에서 정한 효과가 발생하게 되죠. 이거는 의사표시가 없습니다. 법적 효과는 발생하는데 의사표시가 없으니까 완벽한 것은 의사표시한 내용에 따라서 법적 효과가 발생하면 법률행위 다운데 법률행위 아니라고 할 수는 없고요. 법률행위 맞긴 맞는데 좀 덜 법률행위 다운이니까 준 법률행위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준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행정행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오늘 제5절 가게 되면 이 5절 자체가 크게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와 준 법률 행위적 나누어 가지고 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표시의 내용에 따라서 이제 효력의 발생 형태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또 하나가 행정행위가 상대방입니다. 이러한 국민입니다. 이러한 상대방에게 주는 효과에 따라 불립니다. 그럼 어떤 행정이 의사표시를 하거나 어떤 행정을 했을 때 일정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법적 효과를 받은 상대방에게 좋은 거면 수익적 행위라고 그러고 상대방에게 안 좋은 거면 부담적 행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없어요. 학문적인 그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주는 법적 효과에 따른 분류인데 상대방이 주는 법적 효과의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뭐냐면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는 걸 이러한 수익적입니다. 자기한테 이익이 되면 좋아해요, 그죠? 그래서 그냥 상대방 표정이 이렇게 빵긋하게 되면 이거 수익적입니다. 수익인데 자기한테 뭐 생기면 좋아하는 거죠. 자본주의에서는 생기면 좋아하니까 이걸 우리는 뭐냐면 다른 말로는 급부적 행위라고도 표현합니다. 선생님들은 강강성의 표현이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는 수익적보다는 급부적이 더 좋겠다 이렇게 말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언어적인 어떤 감각의 차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또 뭐냐면 조세부과 처분 하지는 싫어하겠죠. 예, 그걸 이름할 때는 이러한 침해적 행위라고도 표현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요, 선생님들이 굉장히 뭐랄까 상대방이 이제 받았을 때 조세부과 처분이나 징집 영장 받고 뭐 밝아지는 사람 별로 없죠. 기분 좋지 않습니다. 나눠면 안 좋은데 이 침해적인 이 부분은요, 뭐 그럼 국가가 뭐 해코지하는 집단이냐 뭐 이렇게 또 하는 놈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안 좋다 해가지고 뭐 부담적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익을 침해한다고 가지고 해코지하는 게 아니고 이익을 침해하니까 이거 침익적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가 있는데 막 그냥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되더라. 그러면 수익적 행정의 대표적인 것들은 어떤 거냐? 좋은 게 주어지면 수익적이잖아요. 그래서 허가, 특허, 지가 원해가지고 신청했는데 원한 것들, 인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거 다 지가 원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알더니가 빠지는 것도 좋겠죠. 알더니가 빠지는 것도 좋겠죠. 그러면 이제 싫은 일이 없어지는 것도 좋습니다. 그것도 행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그 하명입니다. 이런 하명, 의무를 부과하는 이런 하명인데 하명을 취소하거나 또는 철회하게 되면 좋아하는 거죠. 옛날에 뭐 광고에 보면 논산훈련소 들어가기 전에 논산훈련소 앞에서 머리 깎고 있는데 영장이 취소됐다, 면제받았다 이러니까 급발가지는 그런 상상하는 그런 광고가 있었어요. 이건 다 그런 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조세부과 처분의 취소 이것들이 다 뭐냐면 수익적입니다. 침해적 행위는 대표적인 뭐냐? 하명이죠. 조세를 부과하고 징집 영장을 바라는 상대방의 의무를 부과하는데 의무 부과받아서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바로 저는 허가, 특허, 인가 했다가 뺏어버리면 싫어하죠. 그래서 이러한 수익적인 이러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또는 철회했을 때 당연히 싫어하는 거죠. 이런 행위 있어요. 근데 이러한 수익적 행위와 침해적 행위는
같은 행정행위라도 그 취급이 다릅니다. 수익적행위는 국민에게 피해가 적게 가잖아요. 피해가 가는 게 아니고 돈은 이익이 가는 거니까 사실은 법률유보, 수익적행위도 오늘날 법률유보에 적용을 받긴 받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과거의 학설은 침해만 법률유보의 대상이 된다고 했지만은 오늘날에 와서는 침해적 유보설이 통설은 아닙니다. 급부도 형평성의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회유보설, 급부유보설에서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법률유보인데 적용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침해적 행정에는요 법적인 근거가 있을 때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이건 엄격합니다. 그러나 이거는요 좀 느슨합니다. 완화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느슨하다, 완화되어 있다. 자, 그럼 법적 근거라는 것은 실체법에 의해서 어떤 행정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때, 즉 의무를 부과하거나 할 때 실체적인 어떤 그 통제죠. 실체적인 법적인 통제인데 문제는요 절차적인 통제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러한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즉 이러한 조세 부과를 하는 과정에서 또는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 되면 안 되겠죠. 그게 바로 뭐냐, 이러한 절차적 규제라고 합니다. 절차적 규제의 대표적인 수단이 바로 뭐냐? 행정절차법이겠죠. 그럼 절차적 규제라는데 그러한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을 규제하는데 이것이 뭐냐? 이거는 완화되지만은 이거는 상당히 엄격하게 적용을 받는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수익적 행정에는 대체로 뭐냐? 이익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대체로 뭐냐? 재량성이죠. 이러한 재량성이. 이는 강하고 약합니다. 이러한 강하고 이는 약하다. 그러나 이제 침해적 행위라고 재량이 없는가? 아닙니다.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또는 영업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제재하는 걸 할 때 재적인 처분도 침해적 처분 맞는데 문제는 그러한 재적인 처분에 대한 법 규정이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5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 할 때 그때는 다 재량이 인정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상대적으로 뭐 수익적행위는 언제나 재량행위고 그 다음에 침해적행위는 기소행위다. 그건 아니고 수익적행위라도 허가는 기소행위입니다. 그런 조세, 방금처럼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 같은 것들 또는 재적인 처분의 경우에는 재량이 있지만은 비교적 약하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런 행위를 했을 때 만약에 수익적 행정이 허가를 했는데 허가에 대해서 보니까 하자가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걸 취소하거나 또는 이런 철회를 하는 것이 자유로우냐 아니면은 브레이크가 좀 걸리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수익적 행정에는요 취소 처리하는 거 자유롭지 않습니다. 제한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수익적 행정에는 뭐예요? 배웠어요. 어떤 기억납니까? 이러한 신뢰보호죠. 이러한 신뢰보호의 원칙이 강하게 적용됩니다. 그게 함부로 취소나 처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취소나 처리가 제한되는 이걸 보고 뭐냐?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불가변력. 이러한 불가변력이 이런요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사실은 불가변력과 신뢰보호는 상당히 깊은 관계 있죠. 같은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요 이러한 취소 처리인데 이거는요 침해적에는 취소나 처리가 자유롭고 신뢰보호가 비교적 약한 편이고 불가변력도 약한 편이다. 그래서 이거는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상대적으로 약하다 또는 없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상대적인 것은 표현을 그렇게 해주면 더 좋겠죠.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자, 허가를 해줬는데, 건축을 해줬는데, 이마가 집을 안 지어요. 조세를 부과했는데 세금 안 내어요. 그랬을 때, 그러면요, 강제를 가하느냐 할 때, 자, 강제를 가하느냐 할 때, 수익적에는 강제를 가하지 않는 게 원칙이고, 심의적에는 조세 부과했는데 안 하면 강제를 통해서도 그 업무 이행을 어떻게 해서라도 확보합니다. 그런데, 그럼 허가 같은 것들은 보통은 수익적 행위라고 하는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허가의 상대방, 국민의 입장에서 이제 그렇다는 이야기고요. 자, 만약에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례로서 연탄공장 건축허가 나왔다. 그러면 연탄공장 건축허가 받는 사장은 얼굴이 급발가져가지고 입이 귀에 걸려가 있겠죠. 그러나 이웃 동네 주민들은 다 나와가지고 굉장히 어두운 얼굴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연탄공장에 들어서게 되면 여름에도 그 탄가루 때문에 집에 문을 못 열어놓을 거고 집값이 떨어질 거고 큰 문제가 발생한 거죠.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개의 행위가 국민에게 어떤 국민, 바로 예를 들면 당사자에게는 수익이 되겠지만은 상대방에게는 침해가 되었을 때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두 가지 효과가 동시에 일어난다. 복효적 행정이라고 하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이웃인 제3자에게도 효력이 존재한다 해가지고 제3자유적 행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일명 뭐냐? 복효적 행정이라고도 하고요. 복효적 행정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바로 이웃 주민이나 또는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데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 만약에 예를 들면 같은 도시 안에서 시내버스 영업을 하는데 노선이 겹치는 노선을 운영하는 사장님들끼리는 이런 사람들은요 서로 간에 한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는 손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의 행복은 나의 불행, 너의 불행은 나의 행복, 이런 관계도 있을 수 있겠죠. 요렇게가 있을 때 바로 이런 사람들, 이웃이나 또 이걸 보고 제3자인데요. 이러한 제3자 효적 행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거든요. 자, 이러한 제3자적 행정에는요, 사실은 이러한 절차 규제 이런 것들이 대체로 뭐냐? 주로 침해적 행위에 가깝도록 가져야 되겠죠. 왜냐하면 수익적인 측면도 있고 침해적인 측면도 있을 때 누구를 보호하는 쪽이 중요하냐면은 침해가 더 중요하니까 예를 들면 법률위반가 적용되냐? 적용된다. 또는요, 취소나 체해가 제한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불가합 변경이 인정되느냐? 인정되긴 되죠. 그래서 옛날에 불가합 변경이 인정되는 행위에서 복효적 행정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왔는데 그런 것도 있지만은 주로 복효적 행정위는 저런 어정쩡한 내용을 묻기보다는 복효적 행정의 사례, 우리 판례가 복효적 행정을 인정한 것하고 그 다음에 복효적 행정 행위의 근거, 도대체 어떤 이유로 어떤 경우에는 복효적 행정을 인정하고 어떤 경우는 인정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들이 시험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제3자 효적 행정 행위라는 겁니다. 제3자 효적 행정은 굉장히 중요해서요. 실정법에서 제3자효란 말만 나오면 우리 공무원 시험에 범위 안에 들어가는 법령들 중에서 제3자효란 말만 들어가면 다 중요한 거예요. 그건 무조건 중요한 거예요. 행정 절차법 이런 등등에 나오는데 조문 자체를 그냥 꼼꼼하게 봐줘야 돼요. 그 정도로 중요해요. 왜냐하면 학자들이 굉장히 중요시하는 거죠. 왜? 원래 과거 같으면요 제3자 이웃은요 자기는 당신은 대상이 아니라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억울해도 왜 자기 집에다가 자기가 연탄 공장 들어서게 하겠다는 거고 하는데 왜 당신이 반대하냐? 당신은 뭐 이발소 해가지고 염증이나 냄새나는 이 사람 좋아하겠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과거에 있는 사람들의 인식은 그거는 행정청하고 사인의 문제지 이웃이 개입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래서 법적으로는 자기들은 권한은 없는데 성질 나니까 데모도 한다 이 정도 했어요. 그러나 오늘 와서는 제도가 옛날에는 제3자란 말 자체가 어떤 뜻이냐면 당사자가 아니다 이런 뜻이야. 당사자가 아니니까 이 사람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 적격이 없다. 즉 권리가 없다 이렇게 본 거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와가지고는 제3자란 말이 뒤집어져가지고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큰 변화인데 결과적으로 과거의 근대 같은 경우에는 제3자는 뭐냐?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없는 또는 소송에서 원고 적격이 없는 법률상의 이익이 없는 사람으로 인정됐는데 오늘날 제3자를 인정함으로써 제3자에 대해서도 원고 적격, 법률상 이익, 공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건 뭡니까? 제3자란 말 자체가 바로 실질적 법치주의, 가급적이면은 국민의 공권을 확대하는 쪽으로 간다 하는 그 내용하고도 관련되기 때문에 중요하고 또 우리 판례가 이 부분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새로운 판례가 많이들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판례의 내용들도 보는 것도 중요하고 이런 내용들이죠. 이걸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러한 제3자가 있는데 이러한 제3자여적 행정행위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복표적 행정인데요. 복표적 행정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렸는데 이걸 설명할 때는 만약 여러분들이 이제 주관식으로 설명할 때는 이제 이거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한 개의 행위가 나오죠. 두 번째가 복표적 행정에 대한 이러한 법적 규율인데요. 이러한 법적 규율이 이때까지 또 일반적인 법적 규율하고 다른 점이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법적 규율의 특수성, 뭔가 이거는 좀 다른 게 있다. 그럼 어떤 다른 점이 있느냐 이건데요. 이게 다른 점의 특성인데 제3자율을 잘 설명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시에서 제3자율적 행정의 법적 규율의 특성인 것 아닌 것 이런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는 선생들은 여러 개를 동시에 다 묻고 싶으니까 법적 규율의 특성 중에서 어느 한 개를 설명하면서 결과적으로 그게 바로 제3자율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데요. 그럼 법적 규율의 특성은 어떤 거 있나? 한번 볼까요? 이걸 이제 설명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례인데 이 사례에서 핵심된 것은 판례입니다. 즉 대한민국의 현재의 판례가 그러니까 이 사례가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양적으로 제일 많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나도 이웃이라 나도 이웃이고 같은 경업자 이러고 보이는데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데 내가 피해를 받았는데 판례가 인정을 안 해줘. 그럼 왜 어떤 경우에는 권리로 성립하고 어떤 경우는 권리로 성립하지 않느냐? 그게 바로 뭐냐? 사익을 보호하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해줘야 돼요. 사익보호성. 그래서 들어봤죠? 그런 규범을 우리가 뭐냐? 사익보호를 인정해주는 별도의 규범을 보호규범이라고 합니다. 보호규범. 이론이기 때문에 보호규범론이라고 합니다. 보호규범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배웠어요. 뭐냐면 상수도 보호구역에 있는 주민에 대해서는 보호구역 내에 있는 주민에 대해서는 법률상 이걸 인정 안 해요. 왜냐하면 상수도에 관련되는 법에 보니까 상수도의 수질에 관한 공익에 대한 규정만 있지 상수도 보호구역에 사는 주민들에 대해서 따로 이익을 보호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더라. 즉 공익보호성만 있고 사익보호성이 있는데 사익보호성은 없는데 죄송합니다. 공익보호성만 있고 사익보호성은 없는데 사익보호에 대한 규정이 바로 보호규범이에요. 그래서 보호규범 이론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사례가 많이 중요하고 법적규율의 특성을 알아야 되죠. 자, 법적규율의 특성 가게 되면요, 제일 중요한 말이 뭐냐? 제3자입니다. 제3자에게도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러한 제3자에게도 제3자의 경우는요, 언제나 아닙니다. 이런 사람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는데 바뀌어야 됩니다. 제3자의 대표식이 바로 뭐냐? 첫째는 뭐냐? 이웃 주민입니다. 이웃주민, 이웃에가 있는 주민이란 거죠. 그래서 이웃에가 있다. 인인입니다. 그래서 이웃 주민이 거는 소송을 인소송이라고 합니다. 4대 교린, 그런 거 할 때 인인이죠. 그래서 이웃 주민이 있습니다. 글자가 이제 이거 옆에다가 만약에 고기 어자고 치면 비늘 린자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린자가 되게 많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 붙여도 린자로 알아가지고 근데 그건 동병상련. 그러니까 린이 아니다, 동병상련이 아니다, 뭐 이런 것도 옛날 국어 시간에 이야기한 적도 있는데요. 이건데 린이죠. 인인소송이라고 합니다. 한글로는 그냥 인인소송이라고 얘기해요. 북한에서 하면 린인소송이 되겠죠. 이웃 주민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업자라는 게 있어요. 자, 주의돼요. 판례에서는요, 어떨 때는 이웃 주민에 대해서 나오는 소송도 있고 경업자가 나오는데 둘 다 제3자 맞아요. 맞는데 문제는 판례에서 이웃 주민에 대한 판례를 경업자로 바꿔버리면 틀린 판례가 됩니다. 거짓말 판례가 되기 때문에 주의를 해줘야 돼요. 근데 경업자라고도 표현하고요, 경원관계라고도 표현합니다. 경할 때 경은 뭐냐면
경쟁한다는 뜻이에요. 한자로 이렇게 경원, 어플라이, 원은요, 같이 지망했는데 둘 다 똑같이 원해요. 경원 관계. 사실은 공무원 시험의 수험생들은 다 경원 관계죠. 넓게는 다 경원 관계죠. 왜냐하면 경쟁적인 관계잖아요. 근데 경제가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둘 다 맞아요. 농담이에요. 둘 다 맞아요. 이런 거 비슷한 게 뭐냐? 백지수표 할 때 이백자도 되고요. 흰 백자에다가 땅지자도 되고요. 흰 백자에다가 종이지자도 됩니다. 두 개 다? 이건 다 되는 거. 다 맞는 거 나오는데, 경원 관계인데 판례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한 사람에게 이익이 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는 관계가 바로 경원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럼 허가 같은 것들 같은 업종에 허가를 받았다? 무조건 아닙니다. 특허인 경우는 권리니까 특허인 경우는 경원 관계가 인정되기가 더 쉽고, 이론적으로 대충 이야기했을 때는 그죠? 이론은 일반화되는데 특허가 이러한 경원 관계가 되기 더 쉽고, 허가보다는 더 중요해요. 허가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반사이기 때문에 반사적 이익보다는 더 강하다.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이론적인 이야기는 그렇게 얘기하면 되고, 판례는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구체적으로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럼 이런 경험관계가 있다. 그럼 경험관계, 경업자 이렇게 될 때 그런 요거는 지금도 나오지만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면은 이런 재개발 조합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재개발 조합인데, 이 재개발 조합을 추진한 사람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러한 재개발 조합의 승인을 받아야 되죠. 근데 승인을 받지 못한 이러한 승인에서 이러한 제외된 만약에 추진위원회가 있겠죠. 근데 만약 이런 경우에도 앞에 승인을 받은 재개발 조합의 승인이 취소되었을 때는, 또는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얘들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얘들도 제3자율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고직계 인정된다는데요. 그래서 이제 경험관계는 넓게 얘기할 때는요, 원래는 아주 넓게 얘기하는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이런 뜻인데, 사실 넓은 의미의 경험관계나 또는 경업자는 제3자가 인정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겠죠. 그죠? 이론적으로는. 근데 판례에서 말할 때 경험관계라고 말할 때는 이미 그거는요, 제3자를 인정한다. 즉, 원고가 될 자격을 인정해 주겠다는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언어기 때문에 뭐 이 언어의 의미가 꼭 이거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하는데, 제3자에게도 어떤 효과가 있느냐. 제일 중요한 거는 제3자에게도 아까 전에 연탄 공장 주변에 있는 이웃 주민에게도 연탄 공장 허가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 그리고 원고 적격인데 원고 적격을 인정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3자에게도 뭐냐, 원고의 적격을 인정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원래 인정한다 이것도 맞는데 제3자가 원래는 원고 적격 인정이 안 됐거든요. 인정한다는 말은 뭐냐, 제3자에도 원고 적격이 확대되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강화되었다, 확대되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제3자의 범위가 확대되는데, 원고와 피고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 법률관계의 또는 소송에서의 당사자로 합니다. 그래서 당사자로서의 적격이 인정되었다, 확대되었다 같단 말이에요. 당사자의 범위가 넓어진 거예요. 근데 원고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뭐냐면, 우리 행정소송법 제12조는요 원고 적격에 대한 규정이 나오는데, 원고가 되기 위해서는 갖춰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법률상 이익이에요. 그게 뭐냐,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법률상 이익이라는 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법률상 이익은 바로 뭐냐, 공권이죠. 그래서 이러한 공권의 확대. 공권의 확대는 바로 뭐냐, 오늘 실질적 법치주의의 제일 중요한 현실적인 지표가 됩니다. 이거죠, 제3자다. 그러면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문제는 옆집에서 거짓말 해가지고 연탄 공장 들어서면 주민들이 들고 일나가지고 시끄러울 것 같으니까 연탄 공장 허가 신청한다는 말 아예 안 하고 숨기고 쉬쉬할 수 있겠죠. 하고 나서 그냥 어느 날 들이밀 수도 있으니까
사실은 상대방 보고 있잖아요. 이러한 고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즉, 고지를 요구할 수도 있다. 제3자에게 고지를 요구할 수도 있다. 뭐 늘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면 이라는 뜻이에요. 고지를 요구한다. 또는요, 통지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행정 절차부 같은 데도 제3자에게 나옵니다. 그 범위가 어떻게 되냐? 상당히 중요하고요. 제3자가 알았어요. 이제 알았는데, 알고 있잖아요. 알았을 때는, 이제 알았는데, 알아가 소송하려고 딱 보니까 이미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요. 그때는요, 제3자가 원고로도 참석할 수 있지만, 자, 봅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연탄 공장 그 건축 허가를 신청했는 사람에 대해서 허가를 이제 거절했어요. 행정청에서. 좋죠. 근데 이제 그 거절한 처분에 대해서, 거부 처분에 대해서 연탄 공장 측에서, 주인 측에서 취소를 제기했다.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러면 사실은 결과적으로 싸움은 누가 하냐? 시장과 연탄 공장 사장이 하는 거지만, 연탄 공장 측이 하는 거지만, 만약에 시장이 졌을 때 지는 거는 시장이지만은 피해는 누가 보느냐? 이웃 주민이 피해를 보겠죠. 이웃 주민이 보니까 시장이 소송을 대충 슬렁슬렁하게 짜고 치는 고소득 같아. 이런 거 되게 많습니다. 이 너무 드러나게 짜고 쳐가지고 감사원에 적발되는 건수가 매년 몇십 건씩 됩니다. 이런 짓을 하니까 그랬을 때 뭐냐면, 잠깐만 왜 이런 거 안 하느니 해가지고 참가인 될 수 있는,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면서 끼어들어가지고 참가할 수 있는 참가인 적격이 된다. 즉 참가인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3자라고 할 때는요, 꼭 참가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제3자는 자기가 소송을 제기하면 당사자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끼어들면 참가인 적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내가 알았으면 소송에 들어갔겠죠. 근데 보니까 이미 저끼리 짜고 치는 고소도 먼저 끝나버렸어. 재판이 확정돼버렸어. 재판이 확정되면 확정이익이 발생해가지고 두 번 다시 재판 못하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제3자에 대해서도 뭐냐? 확정된 재판을 원래는 뒤집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확정된 재판을 뒤집는 걸 뭐냐? 재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나오죠.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된 것도 뒤집을 수 있는 게 큰 거죠. 근데 이거는 뭐냐? 우리 행정소송법에서 명문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명문 나오나 많이 묻는 겁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될 거는, 그런데 또 계속합니다. 이거 좀 칸이 밑으로 좀 늘려서 옆으로 갑니다. 그럼 그냥 제3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에 제3자의 경우는요,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달라가지고 언제 처분이 왔는지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죠? 내가 몰랐어요. 어떤 처분이 있는지 모르는데 나중에 보니까 처분이 있다. 그럼 소송하려고 보니까 이미 기한 지났다. 처분 있으면 안 나부터 90일인데 90일 지났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소송 제기 못합니다. 이런 소리 나오니까 쟁송 제기야. 이러한 쟁송의 이러한 제기 기간에 관해서 특별한 사례죠. 특례를 인정하냐? 특례를 인정합니다. 즉 쟁송 제기간을 다소 경과했더라도 특히 뭐냐면 처분이 있어서 몰랐을 테니까 처분이 있으면 안 날이 아니고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는 행정심판은 180일, 소송은 1년인데 그거 지나도 때로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해 줄 수가 있다. 즉 정상을 참작해가지고 상당한 이유를 인정해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될 거, 제3자가 다 봐주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제3자가 말이죠, 만약에 어떤 처분에서 소송을 제기하는데 소송을 제기하려고 했을 때 소송 제기하기 전에 행정심판을 원칙적으로는 안 거쳐도 되지만 예외적으로는 행정심판 거쳐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사건 자체가 뭐냐? 행정심판을 거쳐야 되는 사건인데 제3자가 하니까 예외로 좀 봐주세요. 안 돼. 왜냐하면 봐줄 이유가 없어. 지가 소송을 제기할 때는 이미 알고 있는 거거든. 그게 뭐냐면 행정심판을 먼저 거친다는 전치주의에 관한 특례가 인정되느냐? 전주에 대한 특례는 인정 안 됩니다. 특별한 얘기 없을 때는 당연히 판례에서 대한 이야기 되겠죠. 그런 얘기는 알아들으면 제일 좋겠고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 외에는 나머지는 뭐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단찮고요. 제3자가 말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그 만약에 소송이 진행 중이다. 그러면 처분이 있으니까 집행의 정지를 신청할 수 있냐? 원래 공정력 때문에 집행은 정지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은
때로는 스톱을 시켜놓고 보자 이럴 때죠. 집행 정지를 신청할 수 있냐 인정되고요. 나중에 그냥 판결이죠. 이러한 판결의 경우 행정소송제에서 항고소송의 판결의 경우에는 제3자효가 인정됩니다. 이러한 판결의 효력으로 제3자효가 인정됩니다. 판결 효력 중에서는 이거는 나중에 얘기했지만 대세효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거는 판결의 효력에서 상세히 배우도록 합시다. 이런 것들이 특징인데 시험 문제에서는요. 다음 중 제3자에서 인정된 특별한 법적 규율인 것 아닌 것 그런 문제도 나온 적은 있죠. 그러나 많이 안 나오고요. 선생님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도로 이러한 이 제3자에 대한 법적 규율도 물어보고 싶고 또 사례도 물어보고 싶으니까 사례를 물을 때 그냥 정직하게 다음 중 제3자를 인정한 판례인 것 아닌 것 그런 문제가 더 많이 나오지만은 그렇게 안 묻고 돌려가지고 다음 중 제3자에 대해서 행정소송법상 재심 청구가 허용되는 것이라든지 또는 제3자에 대해서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쟁송재개의 특례를 인정하는 이런 사안이 아닌 걸 골라라, 인 걸 골라라 이렇게 문제 낼 때는 결과적으로는 제3자를 묻는 문제인데 이런 특성을 가지고 문제를 조합해가지고 두 개를 동시에 다 묻는 그런 문제도 나오더라. 눈으로 보시고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정되는 게 뭐가 있냐. 그러면 그 사례를 한번 넣어보자. 이거죠. 사례 중에 저는 한 개 이미 얘기했습니다. 재개발조합의 승인에서 제외된 그 당시에 재개발조합이 되지 못했던 추진위원회도 재개발조합의 인정이라든지 또는 재개발조합이 해산되었을 때 당사자 또는 원고가 될 수 있는 적격을 인정한다. 즉 제3자효를 인정하고 있다. 이것도 중요하죠. 주로 제일 많은 게 뭐냐? 나와바리가 겹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알고 있느냐?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거든요. 그럼 어떤 것도 있냐? 자, 그럼 어디 보면은 또 맞는 것도 나옵니다. 복수 나오면 눈 감는 사람 있죠. 도로 복수 나왔을 때, 나 전번엔 저거 겨우 처음 봤고, 그 다음에 겨우 좀 알만 했는데, 지금은, 앞면 읽네. 이게 중요하지 않고, 내가 저거 잘 나오고, 전번에는 제목만 리스트를 만드는데, 내가 저 판례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봤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더 좋겠죠? 근데 기억납니까? 제3자가 인정된 사례들 할 때, 인정된 사례들 판례가 있는 건, L이라는 연주자가, 그 다음에 이런 선약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러한 선약을 바꾼다. 그걸 전화라고 하는데 이러한 전환하겠다는 담화를 발표하였다. 이런 얘기 했죠. 이게 바로 이게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나옵니다. 제3자가 인정된 건 나오는데 L은 뭐냐면 LPG 충전소 연탄 공장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한번 다시 쓰겠습니다. 귀찮겠지만은 LPG 충전소 설치 허가에 대해서는 누구냐? 인근 주민입니다. 인근 주민 또는 이웃 주민이죠. 이웃 주민입니다. 그래서 이웃 주민이지만은 연탄 공장도요. 연탄 공장에 관한 건축 허가죠. 역시 뭐냐? 이것도 인근 이웃 주민입니다. 이웃 주민을 얘기합니다. 주유소인데요. 주유소는 이웃 주민 아닙니다. 주유소는요. 가까운 데 주유소 들었습니다. 이웃 주민이 싫어할 이유 없습니다. 주유소 많을수록 좋지. 경쟁이 더 좋죠. 그 이거는 뭐냐면 경업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웃 주민하고 경업자를 바꿔가지고 만약에 주유소에 대해서 이웃 주민이 이렇게 하면 틀린 말이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웃 주민의 주유소에 대해서 이웃 주민에게 제3자 인정했다. 거짓말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노선이 내는 문제들 자동차 운송 사업 있죠. 이런 자동차 운송 사업, 이런 경업자입니다. 선박 운송 사업 나오는데 선박뿐만 아니라 선박 같은 게 바로 뭐냐? 항공입니다. 노선 가지고 지금 뭐냐면 대한항공하고 그 다음에 아시아나하고 맨날 박 터지게 싸우잖아요. 그래서 판례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 약종상. 원래 약종상은요, 한 개 면에다가 한 개밖에 설치 안 하도록 되어 있는데 경남 고성군의 어떤 면은요, 가운데 큰 산이 있어가지고 약종상은 본래 약차가 없는 동네에서 약을 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든 건데 큰 산이 있어가지고 큰 산을 넘어가야 될 정도로 두 개의 생활 환경이 면인데 나눠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작은 된 사람이 우리한테 없으니까 너무 불편하다 가지고 하나 만들어줬는데 인마가 장사가 잘 안 되니까 같은 면허니까 가지고 사람들 많은 데로 옮겨가니까 제 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받아준 겁니다. 약종상 면허 있죠. 그 다음에 전원 개발 사업이죠. 전원 개발 사업은 이때 전원은 제도 있지만은 발전소를 얘기합니다. 그죠? 이런 발전소인데 발전소는 그것이 원자력 발전소든 화력 발전소든 수력 발전소도 간에 환경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다음 뭐냐? 환경 영향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발전소에 대해서만 하는 건 아니겠죠? 그럼 환경 영향 평가의 대상 지역으로 선정이 되는데
대상 지역 내에 있는 주민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스스로 내가 수인할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라고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 즉 추정을 해준다. 즉 법률상 이걸 침해당했음을 추정해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되고죠. 그러나 이러한 환경 영향평가를 받는 사업은 한두 개가 아니죠. 시에서 나오는 것들로서는 주로 가장 많은 것들이 새만금이 있습니다. 개펄이죠. 이러한 새만금, 다시 말하면 간척사업인데 간척사업이라고 잘 안 하죠. 이거는요 주로 뭐라고 하냐면 공유수면 매립이라고 하죠. 이러한 공유수면을 매립할 때 이런 말이 나오게 됩니다. 아주 적은 거 아니면은 바다를 메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만금 지역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온천 집단 이제 온천이죠. 그래서 용화온천에서 이러한 집단 구역을 정해놨는데 여기는 주민들 용화온천 같은 것도 있습니다. 여기는 도립공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공원에 대해서 집단 구역을 지정한 것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사례도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담배, 과거에는 이러한 담배는요 재정허가입니다. 담배는 전매 시에는 재정허가라서 허가를 주다가 중간에 신고제로 바꿨는데 문제는 유통 질서에 문란이 오게 되고 또 과다한 경쟁이 오게 된다. 과다한 경쟁은 바람직하지 않다 해가지고 담배 소매인입니다. 이런 소매인인데 담배 소매인 지정할 때 담배 소매인 중에서 동네 담배인을 일반이라고 합니다. 이런 일반하고 일반 사이에는 즉 동네 담배인 가까운데 구멍가게가 있는데 또 바로 옆에서 또 담배 한다? 그거는 제재를 해줍니다. 즉 어느 한쪽 담배 가게에서 막을 수가 있죠. 그러나 문제는요 그게 아니고 일반 동네 구멍가게 옆에 큰 빌딩이 있었는데 그 빌딩 안에 분해 매점에서 하는 거는요 이거는 서로 나와바리가 겹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즉 영업구역이 겹치지 않으니까 인정이 안 된다. 그리고 화장장입니다. 화장장의 경우는 화장장에 있어서는 화장장도 그거 자체가 뭐냐 크게는 매장은 아니지만은 묘지 또는 매장에 관한 법률에 관한 지속 대상이 되는데 이 화장장의 경우에는 화장장의 반경 1km 내에 20호 이상의 주민이 있을 때는요 그 주민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호를 해준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런 게 있습니다. LP 충전소도 마찬가지죠. LP 충전소 반경 100m 내에 주민의 동의를 얻으라 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LP 충전소에 대한 허가 제도 자체는 전체적인 국민의 질서 유지, 즉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일반적 공익이고요. 일반적 공익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이익이고요. 그거 말고 반경 100m 내의 주민은 동의를 해줄 수 있는 또는 동의를 거절할 수 있는 일정한 이익이 존재하죠. 그게 바로 뭐냐? 사익보호성입니다. 그런 식으로 어떤 법이 공익에 대한 규정만 있는 게 아니고 즉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정진에 대한 규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개인적 이익 또는요 소수의 이익을 인근 주민에게 소수의 이익을 보호해주는 그런 규정이 있을 때는 그 규모를 바로 보호규모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옛날에 공부할 때 공권의 요소 중에서 사익보호성이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인정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익보호성을 인정하는 규정이 있을 때는 가능하다. 그러면 인정 안 하는 사례에 뭐가 있겠느냐? 뭐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앞으로 많이 공부하게 되는데 법률상 이게 인정된 것, 안 된 건데 안 된 것 중에서 될 만한데 안 된 거 나옵니다. 자, 동네 사람끼리 성질 나눕니다. 자, 주의될 건 LPG 충전소하고 혼동하지 않을 거는 고압가스 제조업이 있습니다. 산소 같은 것도 고압가스 있는데 고압가스 제조업 제가 볼 때는 이거 많은 놈이냐 이거 공장들이에요. 지도 공장이면서 고압가스 제조업 들어오니까 옆에서 뭐 갖다 수시됐겠죠. 그러니까 성질하는데 그러면 LPG는 고압가스 아닙니까? 그런 의미 아니고요. 우리가 다른 가스들 있죠. 뭐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도로 가면은 무서운 폭탄들 지나갈 때 있습니다. 그거 보면은 가스들 막 지나갑니다. 그래서 보면 이 도로에 보면은 트럭이 이렇게 이제 있잖아요. 이 트럭이 이렇게 있으면 뒤에 싣고 가는 것들이 뭐 탱크로 싣고 간다. 이거는 좀 괜찮은 거예요. 무서운 건 어떻게 되냐면 탱크 출렁거리면서 왔다 갔다 하면은 이것도 되게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싣고 가는데 요걸 이렇게 작게 탱크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개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냐 폭발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작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파이프식으로 딱 고정시켜서 가는 게 있어요. 가급적 안 따라가면 좋습니다. 빨리 쌩 지나가든지 아예 늦게 따라가든지 걔하고 터널에서 같이 만나는데 폭발해서 안 죽는다는 보장은 절대 없어요. 주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요즘 들어서 뭐
제주 올레길 여성 피살 사건 뭐 등등이 생기니까 시끄러우면 다들 조심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매일같이 여자 남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실종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근데 경찰이 수사도 잘 안 하고요. 대충 넘어가려고 합니다. 뭐 제일 좋아하는 거 기소유예 이런 거 알죠? 기소 중지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자 기소 중지 이런 거 시켜가지고 다 넘깁니다. 귀찮으니까 일이 많으니까 이러는데 고가 제조 이거 혼동한데요. 주유소죠. 동네 목욕장. 그래서 주유소의 경우는 이곳에 새로 주유소가 생겼을 때 지금은 아닙니다. 옛날 얘기예요. 주유소도 생겼죠. 석유 판매업. 그러나 목욕장이고는 인정 안 했다. 약정상 인정하지만 한약이죠. 그래서 한의사의 경우인데 한약 조제에 관한 겁니다. 다가 아니고 한약 조제입니다. 한의사도 지내봤지만 침구에 대해서는요 이걸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 주의해 주십시오. 그런 것도 있고 뭐 나머지인데 약종상 나올 때는 상수도 보호구역에 지정할 때 답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도 있더라. 또 꼭 봐주십시오. 그러나 이제 요거는 주의될 거. 요거는 인정 안 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인정 안 한 것들, 즉 제3절 인정 안 한 사례고요. 이게 또 나오니까 또 신경 쓰이는데 이 한의사의 경우 이런 침이나 뜸에 대해서는요 인정했고요. 상수도 보호구역 말고 상수도만 나오면 되는데 저쪽에 경상남도 양산에 가게 되면 치수장이 있습니다. 치수장이 있는데 물이 깨끗한 상류가 있고 하류가 있는데 치수장을 옮기려고 그랬어요. 똥물인들을 옮기려고 그러니까 양산 주민들이 왜 우리가 똥물 먹어야 되냐 해가지고 앉았어요. 그래서 상수도라도 치수장하고는 혼동하면 안 됩니다. 이러한 치수장을 옮겼을 때는 이웃 주민에게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 요거는 아직까지 시험에 안 나왔던 것들이에요. 여기까지는 다 시험에 나왔던 것들이고, 그러나 이제 자꾸 새로운 판례가 나오니까 그런 판례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을 해둬야 되겠다, 그죠? 좀 쉬었다가 나머지 것들을 공부하는데 그 자체는 사실은 저 뒤에 또 나옵니다. 나오지만은 미리 공부해서 용어를 좀 익숙하게 하는 용어 설명 시간처럼 활용하겠습니다. 예. 좀 쉬었다 계속하죠.